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죠.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 파트인데, 일단 양도세 세율 파트도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또 책에 보면 뭐 양쪽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써 있는데 일단 제가 써 있는 것도 써 있는 거고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게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까지 배웠죠. 과세표준. 예, 과세표준 나오면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죠. 이렇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계산, 산출세 계산 방법인데, 자, 이 세율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세율. 자, 봅시다. 자, 양도세 세율 파트인데, 일단 이 특징을 얘기하면 얘는 차등, 비례세율도 있고요. 또 하나는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게 돼요. 그럼 얘는 왜 이제 두 개를 어떻게 쓰냐면 이 두 가지가 양도하는 자산별로, 그다음 보유기간별로, 그다음에 등기별로, 그다음에 과세 표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양도하는 자산마다, 보유기간마다, 등기마다, 과세 표준마다 다 달리 사용해서 두 가지를 쓰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나눈 게 뭐냐면 일단 주식은 제껴두고 첫째 크게 둘로 나눠요. 이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있고 둘째 주택 하고 조합원 입주권 이 두 개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일 조심. 두 개가. 그럼 첫째,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였다고 하면 자부터 보죠. 얘네가 첫째 미등기였다. 미등기면 무조건 70%예요. 일단 저희가 뭐 지난번에 배웠지만 미등기 되면 일단 장기 보유 공제 안 되죠. 그다음에 기본 공제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70%예요. 무조건. 다만 이제 등기되어 있대요. 자, 등기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보유 기간별로 나눠요. 보유 기간별로 구분해서 등기되고 그 보유했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는 50%예요. 등기되고 보유했던 기간 1년 미만. 둘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2년 미만 됐다. 2년 미만이면 이는 40%가 돼요. 셋째,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면 6에서부터 40%를 쓰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주택가입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인데 얘도 미등기는 똑같아요. 미등기 되면 똑같이 70%예요. 근데 등기됐다. 등기되면 그때부터는 기간 따져요. 그래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 1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예요. 대신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다. 6에서부터 40%. 다르죠. 특히 1년 미만, 40, 1년 미만, 50이에요. 똑같이 1년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두 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기타 자산이요. 자, 기타 자산은 대표적인 게 뭐 회원권하고 영업권인데 무조건 6에서부터 40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유기간, 등기 여부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관계없다. 무조건 6부터 40. 그 다음에 주식은 됐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이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고를 많이 묻는데 이 비사업용 토지는
번역을 하면 비사업용, 실집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땅. 예를 들면 농지는요. 농지는 뭐 하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이죠. 농사 안 져. 그럼 그 땅은 비사업용 토지가 돼요. 그래서 그때는 16에서부터 50%예요. 16부터 50%.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요. 마지막에 파생상품은 20%. 이렇게 해서 주식 빼고 다 각각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해서 교재 양쪽 페이지에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제가 더 볼게요. 두 개를 더 봐야겠네요. 첫째는 이제 보유기간인데, 자, 이 기간 나오죠. 1년 이상이다, 미만이다. 얘도 기간 나오는데, 그럼 이 기간 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기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세법상 이 기간이 보유기간인데, 이 보유기간은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도 따져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상속받아서 양도했다? 얘는 언제부터일까? 자, 이게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이 상속받아 양도했을 때 지금 하는 이 세율에서의 기간 판정 방법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 장기 보유 공제하고 기간 판정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세율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따질 때 상속받아 양도했다. 이때는 상속받은 날부터가 아니고 사망하신 분, 즉 그분 피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언제까지요? 사망하신 분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근데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경우는 상속받아 양도했다? 이런 상속 개시일부터, 즉 사망한 날이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더. 자, 세 번째 거 뭐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같아. 얘네한테 증여를 받아갖고 양도했다.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아 양도하면 얘는 언제부터냐? 증여받은 때가 아니고 얘네가 줬잖아요. 얘를 뭐라 합니까? 증여자라고 해요. 증여자인데 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예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기간 따지는 거 특히 요거하고 요거 특히 얘는 더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이걸 보고 제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면 2월 과세라고 해요. 2월 과세. 2월 과세하는 건데 결국 2월 과세 되면 언제부터 따집니까? 그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간 판정이에요. 이건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일단 요거 첫째, 이 보유기간하고 둘째, 자 이제 누진세 아까 이제 6부터 40이다. 뭐 6부터 40이다 됐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 저 책에 보면 이제 표에 나오죠. 자, 6부터 40임. 첫째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요. 둘째, 1,200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요. 8,800원 24%. 즉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커지고 있죠.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이제 누진세가 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갑니다. 1200, 4600, 8800 점점 올라갑니다. 쭉. 그래서 1200만 원까지는 얼마? 여기까지는 6%. 4600만 원까지 얼마? 15%. 8800대면 24%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1200만 원까지는 6%구나. 1200 넘어가는 건 15%.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구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내가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그죠? 1200까지니까. 이때는 6% 하면 돼요. 6%. 얼마? 6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1200이다. 1200까지 얼마나? 1200까지 6%. 6%. 얼마나? 72만 원. 이렇게 가능해요. 자, 그러면 셋째, 이게 1500이다. 자, 1500이면 어떻게 할 거냐? 1500이면 몇 프로다? 그죠? 15%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고 1500이라고 하면 1200만 원까지는 6%니까 그럼 1500을 나눠요. 1200만 원까지는 6%. 그럼 나머지 1200이 넘어 1500이니까 이제 오버된 게 300이네. 그럼 나머지 300 부분은 1200이 넘어간 거니까 이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15%. 그럼 300만 원 부분은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2만 원, 요게 45만 원. 그러면 117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서. 그래서 공식을 보면 자, 첫째 12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 100분의 6. 그래서 6%. 자, 두 번째 칸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얼마 더하기? 72만 원 더하기. 그게 72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위에 1200만 원까지 계산된 금액이에요. 그럼 세 번째 칸 봐요. 4600 초과 8800 이하죠. 582만 원. 얘는 어디까지 나오냐? 바로 윗단계에서 최종 누적된 금액이 582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초과 누진세율을 나요. 또 해봅시다. 하나 더. 그럼 이번에 5천만 원이었다. 해봅시다.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세 번 해야겠네. 일단 1200만 원까지는 6%. 자, 1200에서 4600이면 얼마? 34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3400만 원만큼은 15%. 5천이면 이제 나머지 400 남았죠. 나머지 400만 원 부분은 24%. 그래서 72만 원 나오고는 그래서 합계. 이게 합계. 이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거죠. 이게 합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세율도 적용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써 있는데 뭐 써 있는 거 직접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그 페이지 가면 이제 신고 납부인데 4절. 신고 납부하기 전에 아까 그 2월 과세라는 것 좀 얘기할게요. 2월 과세가 어떤 얘기인지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는데 물론 저희 책에 좀 그게 빠졌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그 2월 과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세법이 원래 하다 보면 참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 시험 공부하기가 참 애매한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문항수가 여타 과목 같이 40문항이면 참 좋은데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꼴랑 16문제입니다. 그죠? 16문제인데 하는 분량, 공부 분량 봐서는 엄청 분량이 많죠.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많이 시간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만 뭐 책에 이제 그 저자께서 넣는 것 같아요. 넣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본인들이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질문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지금 제가 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부하실 땐 큰 지장이 아마 없을 건데 자, 2월 과세라는 거 가볼게요. 2월 과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월 과세는 일단 등장하는 인물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다음 직계 존비속입니다.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나와요. 즉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니면 2월 과세라는 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이런 분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보여줄게요. 자, 저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과거에 땅을 샀어요. 과거에 땅. 2000년도에 땅을 취득했어요. 얼마에 샀냐? 산 금액이 1억이에요. 1억에 이 땅을 샀어요. 샀고 이 땅을 이 배우자 남편에게 이 땅을 증여했어요.
언제? 2015년도에 증여했어. 얼마였냐? 증여 금액이 10억이야. 땅값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증여 시점에 10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 10억에 대해서 뭘 냅니까? 증여세를 내. 증여세를 냈어야지. 내겠죠? 부부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그럼 10억이면 4억에 대해서 세금 냈겠죠. 그럼 이때 준 배우자가 뭐랍니까? 증여자라고 불러. 받는 남편은 수중자라고 불러. 수중자.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자, 이제 이 남편이 이 땅을 양도합니다. 언제? 2018년도에 양도했어요. 얼마에? 12억에 양도했다. 12억에. 그럼 이제 양도했어요. 12억에. 10억에 받아갖고 12억에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양도 차익이 얼마냐 이거죠. 얼마일까요? 양도 차익 얼마일까? 2억? 아니에요. 자, 조심할 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숫자로 보이는 건 2억인데 저희 세법에 자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같은 증여를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 이제 이때 취득해서 이때 양도했네. 이 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5년 이내가 됩니다. 그럼 지금 몇 년밖에 안 돼요? 이제 3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년이 안 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금액은 증여받은 걸로 하지 말고 이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넘겨서 이걸 보고 2월 시켜서 세금 계산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럼 결국 취득한 게 이때가 아니고 2000년도에 취득한 거고 취득 금액도 얼마? 1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1억. 양도는 이제 2018년도에 양도한 거고 양도 금액은 12억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양도 차익은 얼마? 11억이시요. 11억. 이 금액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물론 5년 넘어갔으면 관계없습니다. 5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넘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5년은 그럼 무조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한테 증여를 받았어. 근데 5년 되기 전에 팔았어. 팔게 되면 무조건 넘겨서 이렇게 계산하게 돼요. 무조건 넘겨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2월 과세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기본공제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기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하고 세율에서 기간 항상 언제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무조건 넘겨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계산한다 이거죠. 자, 결론. 그럼 누가 세금 내냐? 자, 계산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했지만 세금 납부는 얘가 내요. 얘가. 남편. 수중자가 내요. 수중자가 냅니다. 두 번째.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 방금 얘기했죠. 계산은 이 증여자가 취득한 날. 이렇게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자, 증여자의 취득으로부터 양도일까지. 증여자가 취득해서 양도한 날까지도 해요. 그럼 이 증여세 어떻게 하냐? 납부한 증여세는요. 전부 다 양도세 매길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경비에 산입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뭐라 합니까? 2월 과세라고 불러요. 쉽죠?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배우자나 직계준비소한테 증여받아서 5년 내에 팔았다? 무조건 2월 시켜서 적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역시 주의할 게 몇 개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이게 원칙인데 2017년도에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 무조건 넘겨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뭐가 추가됐냐면 이게 추가됐어요. 자, 분명히 5년 내에 양도했다. 하지만 2월 과세를 적용 안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계산해버려요. 해서 요 계산된 이 세금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계산된 세금보다 더 크면 그땐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어떤 얘기냐면 국가가 볼 때
무조건 2월 시켜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막상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이상하게 적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더 큰 걸 걷겠다. 더 큰 걸 걷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추가된 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2월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 세금이 2월 과세한 것보다 크면 그때 2월 과세 안 하고 이 세금으로 그냥 걷어가겠다 이거죠. 그럼 결국 이거예요. 2월 과세를 적용했을 때 세금하고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하고 둘 중에 어떤 거? 둘 중에 큰 금액을 정부는 과세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저도 이제 그 회계법인에서 있다 보니까 물론 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냐면 가끔 그걸 물어요. 이런 상태가 돼갖고 남편분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거 세금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5년 내에 팔면 무조건 2월 과세인데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거 제가 그러죠.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5년 내에 팔면 2월 과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럼 배우자하고 이혼하면 안 됩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증여를 받았어요. 받고 증여세 냈어요. 내고 나서 팔기 전에 배우자하고 헤어진다, 이혼한다 이거죠.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니니까 5년 내에 팔아도 2월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혼이 돼도 2월 과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되어도 2월 과세는 적용을 해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요? 그거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저희 직업이 세법이니까. 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고.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있긴 있는데. 뭘 것 같아요? 한번. 영상 보시면서 아니면 집에 강의를 듣고 계시면서 제가 지금 한 얘기 알잖아요. 5년 내에 팔았을 때 어떤 방법을 쓰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까요? 이 배우자를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배우자가 사망하면 돼요. 사망하게 되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이게 시험 잘 나서 하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면 2월 과세 적용해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2월 과세는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제 2월 과세가 유사한 게 또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인데 요번에는 제목이 좀 특이해요. 우회양도입니다. 우회양도. 얘도 책이 없습니다. 자, 우회양도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에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이 등장을 합니다. 방법은 2월 과세가 유사한데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저희 형이 있어요. 형. 그 다음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형하고 동생. 형이 과거에 땅을 샀어요. 과거에 땅을 삽니다. 언제? 2000년도에. 얼마에 샀다?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고 이 땅을 이번에 동생에게 증여합니다. 증여. 언제 증여했는데? 2015년도에 증여했어요. 얼마에? 증여 금액은 10억 원이었어요. 10억. 그럼 동생은 증여받았으니까 엄청나게 내죠. 뭘 내요? 증여세를 냅니다. 엄청난 증여세를 냈어요. 내고 동생이 이 땅을 양도합니다. 방법은 똑같죠? 양도합니다. 언제 양도했냐? 2018년도에 양도해요. 얼마에? 12억에 양도했다. 12억에. 자, 이랬을 때 너도 양도세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아까 2월 과세하고 지금 등장하는 인물만 다르지 내용은 지금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얘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현재 기간이 몇 년? 5년 내에요. 그죠? 똑같이 해서 일단 둘 다 5년 이내에 돼요. 근데 얘는 무조건 넘기지 않아요.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해요. 일단 동생이 수중자가 얘가 수중자예요. 동생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양도세를 마저 구해요. 구해서 증여세하고 양도세에 합계를 냅니다. 합계. 증여세하고
양도세하고 합계를 내요. 합계를 냅니다. 이게 1번. 1번. 2번. 2번은 형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다는 가정하에서 형이 12억에 양도했다는 가정하에서 형님의 양도세를 구해요. 그래서 가정한 양도세를 구해요. 구해서 이 합계금액하고 양도세하고 비교해. 비교했더니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가 더 크대.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끝. 그냥 끝이에요. 근데 동생이 부담한 양도세하고 증여세 합계하고 형이 증여하지 않고 직접 받았다고 가정한 양도세가 비교해보니까 형께 금액이 더 크대요. 이렇게 크대. 더 컸대요. 이렇게 더 크게 되면 세법상 요거는 부당한 걸로 봐요. 부정한 걸로 봐요. 부정한 거. 왜? 형이 국가가 볼 때 형이 나쁜 놈으로 보는 거죠. 왜? 네가 직접 팔면 양도세가 이빠이 나오니까 너 일부러 동생한테 증여했지 이 얘기예요. 일부러 더 증여 판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부당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아요. 증여세는 이미 받아먹었지. 다시 돌려줘 동생한테. 야, 너 찾아가. 대신 판 건 동생이 받았지만 세법상 이 형이 판 거로 모아서 이 형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계산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 세금 누가 납부하냐? 납부는 증여자인 형이네요. 증여자인 이 형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형이 냅니다. 그다음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하냐? 아까 2월 과세는 전부 다 환급이 됐죠. 얘는 이제 필요경비로 왔는데 얘는 전부 다 환급돼. 돌려줘요. 환급을 해줘. 환급을 해주게 돼요. 셋째,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 계산은 2월 과세가 똑같아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해요. 증여자가 취득금을 납부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월 과세하고 우회양도하고 좀 유사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두 개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4절 갑시다. 이제 교재 이제 양도세 신고와 납부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제 신고와 납부로 가볼게요. 대체 이제 어떻게 신고하면 언제까지 신고할 건지 이제 신고 납부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신고 납부인데, 근데 어디 가서 신고 납부하냐 이건데, 일단 신고 납부할 곳이 있죠. 자, 신고 납부할 곳은 양도자가 거주자라고 할 때요. 양도자가 보통 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양도자의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해요. 그래서 양도한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이때 자, 신고 납부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예정 신고라는 게 있어요. 예정 신고 납부. 둘째는 확정 신고 납부.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이제 확정 신고 납부가 있는데 문제는 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예정 신고 납부가 되면 굳이 확정 신고 납부는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예정 신고 납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신고를 또 하는 이런 회계망측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저희 시험은 안 나요. 보통 저희 시험은 예정 신고했으면 굳이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만 보통 있어요. 보통. 자, 그러면 예정 신고 납부가 됐건 확정 신고 납부가 됐건 자, 봅시다. 만약에 요번에 내가 자, 신고 납부. 세금 낼 게 있어. 납부할 게 있어. 세금 낼 게 있어. 납부할 게 이번에 생겼어요.
납부할 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돼요. 그죠? 나 1,000만 원 내겠습니다라고 뭡니까? 신고해야 돼. 또 1,000만 원도 내야 돼. 납부해야 돼. 신고 납부가 다 돼야 돼요. 근데 요번은 납부해본 곳에 하고 손해 봤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어요. 양도 차익이 난 게 아니고 손해 봤다고 손해. 부동산을 팔았는데 눈물을 머금고 팔았어요. 눈물 머금고 꾸이꾸이 팔았어요. 저 손해 봤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네요. 일단 손해 봤으니까 세금 낼 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신고는 할까 안 할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신고는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주택 팔았어요.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주택을 팔아봤어요. 비과세 주택. 자, 세금 안 내는 주택이야. 자, 그럼 세금 낼 거 없죠. 납부할 거 없죠. 그럼 신고는 해야 하네요. 신고도 할 필요는 없어요. 비과세는. 그럼 결국은 세금은 신고 납부는 낼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낼 게 없어도 뭐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 왜? 손해받는 걸, 손해봤다고 했잖아. 손해본 걸 국가가 믿을까 안 믿을까? 못 믿죠. 네? 야야야, 어떻게 세상에 손해보고 팔았겠니? 못 믿어. 그러니까 신고는 해봐. 확인하게.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결국은 예정신고 납부가 됐건 확정신고 납부가 됐건 양도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되고 양도 차손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시험은 얘가 나요. 예정신고 납부인데 그럼 대체 언제까지 하냐 이거죠. 자,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게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첫째 부동산부터 갈게요. 부동산 등. 자, 나눌게요. 부동산 등이 있고 주식이죠. 주식. 다시 부동산 등이 세 가지인데 첫째 일반적인 경우,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셋째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겠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일반적 경우, 그 다음에 토지 허가구역의 경우, 그 다음 부담부 증여의 경우인데 그럼 일반적 경우부터 볼게요. 이렇게 해요. 언제까지냐면 자, 양도 날짜가 갑시다. 양도 일자가 9월 10일이었다. 9월 10일. 그 언제까지 신고하냐? 양도 1일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요. 달의 말부터. 무조건이에요. 달의 말부터 하나, 둘에서 2개월 돼. 2개월 돼. 무조건. 그럼 달일 9월 30일 되겠죠. 그때부터 2개월, 10일, 11월 30일까지. 요 기간에 이렇게 신고돼요. 이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 돼요. 일반적 양도의 경우. 그럼 여기서 양도했다는 건 대금이 청산됐다는 얘기예요. 대금이 청산된 거예요. 대금이. 그럼 내가 양도한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자, 허가구역인데 보통은 허가를 받고 대금을 줘요. 그러면 그때는 일반적인 신고가 똑같은데 이게 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자 9월 10일 양도했어요. 즉 대금이 청산됐어. 이제 9월 10일. 그 다음에 10월 10날 허가받았어요.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받았어요. 10월 10날 허가받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냐? 이때는 허가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요. 똑같이. 허가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달의 말부터. 허가 1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10월 30일부터 몇 개월? 하나, 둘 똑같아. 2개월. 둘 똑같아요. 11일, 12월 30일. 이 기간에 신고해. 이 기간에 신고하게 돼. 이 기간에. 그래서 둘 다 달의 말부터인데 일반적 경우는 이제 대금 청산 1일 속한 달의 말이 되고 허가는 이제 허가 1일 속한 달의 말부터입니다. 이렇게. 자, 부담부 증여도 갑시다. 이제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는 언제까지? 얘도 볼게요. 자, 부담부 증여인데 얘도 똑같이 9월 양도했어요. 즉 채무가 인수됐다. 채무 인수. 9월 10일이었다. 그럼 얘는 언제까지 하냐? 똑같아요. 양도 1일 속하는 달의 말 똑같아요. 그 달의 말부터입니다.
달의 말일부터 똑같아. 부터 얘는 조심해요. 하나, 둘, 셋, 3개월입니다. 다른 건 전부 다 2개월인데 이 부담부 증여만큼은 3개월 돼요. 부담부 증여만큼은 3개월 냅니다. 그럼 9월 30일부터 10, 11, 12, 12월 30일 돼서 요 기간에 신고해요. 딴 건 전부 다 2개월 내 신고, 2개월 내 신고인데 부담부 증여만큼에 대해서만큼은 3개월 내입니다. 얘만 3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도 가죠. 주식은 언제까지 합니까? 주식은 양도일, 양도가 뭐 이제 한 5월 할까요? 5월 23일 양도했다. 이날 양도했대. 그럼 주식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언제 반기야 반기. 그 반기입니다. 그 반기의 말일부터. 반기의 말일로부터. 그럼 5월달에 속한 반기는 6월이죠. 6월 30일 끝납니다. 이때부터 똑같이 2개월 내. 하나, 둘, 2개월. 언제까지? 7, 8, 8월 31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주식은 반기의 말일부터 합니다. 근데 주식은 시험 날 일 거의 없으니까 뭐 이 정도 보시고요. 이게 예정신고에서 이 부동산 등은 좀 조심해요. 부동산 등만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확정신고는 2018년도가 있고 2019년도가 있다 합시다. 그럼 내가 2018년도에 양도했어요. 그럼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그래서 요 기간에 확정신고예요. 그래서 주식이건 뭐건 똑같아요. 항상 확정신고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이듬해까지 확정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가 되고 확정신고가 돼요. 마저 다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예정신고가 됐건 이제 확정신고가 됐건 신고납부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 신고납부가 안 돼. 자, 불이행됐다. 불이행. 신고납부가 불이행됐다. 자, 불이행된 건 두 가지예요.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허위신고했다 이거지.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했다. 이럴 때면 이제 뭐 붙죠? 뭐가 붙어요? 가산세부터요. 가산세가 붙게 돼요. 가산세가. 이때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가 똑같은데 간단하게 쓸게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둘째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개. 다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무신고가 있고 좁아서 쓸 때 있나 모르겠네요. 과소신고가 있다. 다시 무신고도 이게 부당무신고인지 일반 무신고인지 과소도 이게 부당과소인지 일반 과소인지. 그래서 부당하다고 나오면 다 40%예요. 전부 다 40%. 일반 무신고 20, 일반 과소 10%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40%. 다음은 납부불성실은 얼마씩 똑같아요. 하루 0.03, 1일 0.03%죠. 하루 0.03%씩 붙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부당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부당하면 항상 40%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재를 좀 봅시다. 교재. 자, 4절 양도세 신고납부의 1번 신고기한인데 첫째.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 권리 예정신고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양도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두 번째, 부동산 거래의 신고지역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허가 1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이제 허가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 주식은 언제까지예요?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입니다. 단 확정신고 언제까지예요? 양도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니다. 그다음 부담부증여가 있네요. 자, 부담부증여도 언제까지예요? 양도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 3개월 내입니다. 3개월 내. 그래서 딴 건 다 2개월 내인데 얘만 3개월 이내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확정신고는 똑같아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같아요. 근데 예정신고만 일반적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 봅니다. 자, 양도소득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해도 적용한다. 그렇죠. 두 번째, 확정 신고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적용한다. 그렇지? 셋째, 예정 신고 단자에 대해서는 굳이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까 했죠. 그래서 예정 신고되면 굳이 확정 신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 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해서 밑에 보면 나오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첫째 1번. 당해년도에 누진 세율 대상 쉽게 토지 건물 등인데 에 대해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했는데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게 또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정 신고라면 자 어떤 값이가 자 부동산 양도했어요. 부동산 양도. 양도하고 예정 신고를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요번에 또 양도했어. 부동산을 또 양도했어요. 또 양도했어요. 예정 신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정 신고 두 번째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전권 A라고 합시다. 이게 B라고 하고 두 번째 할 땐 A하고 B하고 합쳐서 이렇게 해서 A, B 누적 신고가 돼야 돼요. 누적 신고가 이렇게 합쳐서 신고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A 거 별도, B 거 별도 신고를 각각 한 거예요. 각각. 각각 하면 나중에 합쳐서 확정 신고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누적해서 신고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각각 하게 되면 나중에 합산해서 신고를 다시 또 해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자, 둘째. 법제 94조 1항 제1호, 2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제 103조 2항 규정을 적용할 때 당초 신고한 소득세액이 달라졌다. 이게 뭐냐면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예정 신고는 신고가 잘못됐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덜 냈다가 아니고요. 덜 내면 가산세부터요. 허위 신고니까. 면제 대상. 양도세를 안 내도 되는 애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나쁘단 거예요. 제가 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되죠. 그죠? 그럼 비과세 될 애는 신고 납부할 거 없어요. 신고할 것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신고 납부를 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금 안 내도 된대. 그럼 괜히 한 거죠.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야지. 그럼 환급 받아야 돼. 환급. 그 환급이 무조건 세무서에 가서 나 잘못했으니까 돌려주셔 이게 아니에요. 환급하겠다고 반드시 신청해야 돼. 신청해서 돌려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규정도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두 번째가 이제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가 돼. 분할 납부. 자, 이제 세금 납부인데 세금 납부는 항상 원칙이 일시금 전 납부예요. 한꺼번에 내가 낼 금액이 많든 낼 금액이 적든 한꺼번에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전 납부하기가 힘든 경우는 예외 규정을 써요. 분할 납부나 물납이 가능한데 양도세는 분할 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없어요. 참고로 이 물납되는 세금은 딱 하나입니다. 재산세 말고는 없어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하고 그 어떤 세금도 절대 물납되는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납부 얘기를 해볼게요. 분할 납부 봅시다. 자, 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요건 있어요. 요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인데 첫째는 납부할 금액이요. 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 가능해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 가능하다. 두 번째, 분납한다고 반드시 신청해야 돼. 신청.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언제까지 분납 가능하냐?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내.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2개월 내 이 기간에 분납이 돼요. 또 이때 분납은 예정신고가 됐건 확정신고가 됐건 다 돼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가 됐건 확정신고 때가 됐건 둘 다 분할 납부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이 있고 얼마나 분납합니까? 이제 분납 방법이 있지. 방법. 이게 두 가지겠는데요. 첫째, 내가 낼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둘째, 내가 낼 금액이 2천만 원 초과되었다. 두 가지.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면 얼마 분납되냐? 1,000만 원 초과된 금액. 1천만 원. 1,0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돼요. 둘째, 2천만 원 초과돼 있던 반토막 50% 이하입니다.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낼 금액이 1,700이었대. 1,700. 그럼 실물 얼마 내? 또 내. 이때 낼게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이에요. 그 얼마예요? 700 내면 돼요. 당연히 앞에 얼마? 앞에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둘째, 그럼 내가 낼게 2천 초과했다. 가장 4천만 원이었다. 처음에 내고 또 내. 이때 낼게 토탈 금액의 반 이하예요. 얼마인데? 2천.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 똑같이 2천. 이렇게 해서 각각 분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분납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분납은 예정 신고 때가 됐건 확정 신고 때가 됐건 전부 다 가능하게 되고 참고로 물납은 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절대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고 납부까지 끝내고 세 번째 갑시다. 그 뒷페이지. 자, 이제 추계 결정 및 경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엔 항상 양도세 계산은 원칙이 실지거래가 원칙이었어요. 다만 그게 실지 매매가가 불분명하면 추계한다 해서 어떻게 추계? 매감한기로 한다 했었죠. 그죠? 그게 기억납니까? 예, 자, 볼게요. 3번. 자, 추계 결정과 경정에서 1번. 추계 결정과 경정 시기가 나오네요. 자,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서 정할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에 의해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실시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 첫째, 양도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나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되었대요. 둘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봐서 거짓임이 명백할 때예요. 그럴 때는 전부 다 이건 뭐냐? 추계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추계하냐 해서 그 다음에 2번. 자, 추계 결정과 경정 방법인데 근데 용어가 이제 결정은 뭐고 경정이 뭐냐고 또 묻고 싶죠. 그죠? 결정은 뭐냐면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무신고한 자에게 세무서가 과세당국에서 너 세금 이만큼이야 내야 돼. 이렇게 정하는 게 이게 결정이고요. 이게 결정이고 경정은 뭐냐? 경정은 신고하긴 했어요. 근데 신고가 과소신고가 돼갖고 정부가 야, 너 신고가 좀 덜 됐다. 세금 더 내야겠네. 이게 경정입니다. 수정한다. 그래서 안 했을 때는 게 뭐고? 결정했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게 뭐고? 경정이라고 각각 얘기합니다. 7번.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도가액 혹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입니다.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추계조사에서 경정할 수 있다. 항상 원칙은 실가 원칙, 불분명한 법리가 추계, 매감, 환기, 매감, 환기. 됐죠? 그래서 순서만 뒤바뀌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자, 뒷페이지 5절 갑시다. 이제 5절 구개부동산 양도 갑니다. 구개부동산의 양도, 구개자산 양도로 가는데 얘도 시험에 이제 자주 언급되는데 일단 조심할 게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 얘기만 합시다.
자, 국외부동산 양도인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냐면 자, 갑시가 먼 나라 갑시다. 먼 나라. 어딜 가요? 일본 아니에요. 미국. LA. 자, 미국에 얘 이제 이 갑이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이 땅을 팔았어. 땅을 취득했다가 양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땅이에요, 분명히. 자, 그럼 여쭤볼게요. 미국에 세법이 있을까 없을까? 미국에.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이 아니고 저 멀리 원시인산 동네. 원시인산 동네에 이 갑이 땅을 사서 팔았다. 자, 원신 동네에도 세법이 있다 없다? 세법이 없어요. 족장맘이에요. 족장 갖고 세금이 딱 있고 없으면 없는 건데. 자, 문제는 그럼 이 제목 봐요. 제목이 국외자산 양도예요. 이 국외자산이 꼭 세법이 있는 국가의 그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고 세법이 없는 국가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양도한 게 세법이 있는 국가냐 세법이 없는 국가냐 이걸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는 저도 솔직히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본 나라도 있어요. 일본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미국도 가봤어요. 이게 다 가본 겁니다. 더 가본 데 없어요. 더 갈 데 되게 많은데 길을 몰라서 못 가요. 자, 어쨌든 근데 그러면 이 부동산도 전 세계 각 곳곳에 양도했을 때 그 국가에 세법이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또 저희가 흔한 말로 하는 뭐 등기를 하는 국가도 있고 등기를 하지 않는 국가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그럼 내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첫째, 등기를 안 따져요. 등기. 왜? 등기제도가 있는 국가도 있지만 등기제도가 없는 국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등기돼도 70% 이런 거 없어요. 국내 거는 미등기되면 다 70% 중과 때리잖아요. 근데 외국은 등기제도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안 따져요. 그죠? 그래서 등기 안 따지고 둘째, 보유기간도 안 따져요. 또 몇 년 보유했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보유기간을 안 따지니까 고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국내 재산은 사서 팔 때까지 최소한 몇 년?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외국 부동산은 100년 보유도 안 돼요. 왜? 보유기간 확인이 안 돼. 왜 안 돼요? 등기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대체 몇 퍼센트 세금이요? 무조건 6부터 40%예요. 무조건 6에서부터 4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럼 분납됩니까? 분납은 돼요. 물납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먼저 했냐면, 첫째는 일단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합시다. 미국 걸 합시다. 미국 걸 양도하게 되면 미국에는 세법이 있어요. 그럼 미국 법에 의해서 미국 쓸게요. 이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요. 내고 한국에 와서 세금을 또 냅니다. 이렇게 두 번 내, 두 번 내. 두 번 내면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일 것 같죠? 근데 두 번 내는데 한국서 계산된 것을 외국서 낸 금액은 빼요. 뺀 나머지 그 차액만 내요. 차액만 세금을 더 냅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더 낸다고 돼 있어요. 현행법상. 이게 논리예요. 그럼 내가 외국에 있는 걸 팔고 한국에 오면 외국에서 세금 내고 한국서 또 내야 되는구나.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저희 여러분들 아는 분 중에 아는 분 할게. 아는 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날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미국 대통령인데 갑자기 미국 대통령 성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옛날 대통령 합시다. 부시 합시다. 부시. 지금 대통령이 순간 기억이 안 나요. 부시. 자,
전의 대통령, 전 미 대통령 부시가 자, 한국에 놀러 왔어요. 이제 한국에 놀러 왔어요. 자, 현재 부시는 미국 사람이에요. 자, 한국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여기저기 구경을 다녀요. 뭐 경주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뭐 창원도 가고 다 다녔어요. 그 다니면서 맨날 이뻐까지 얘기해요. 뷰티풀, 뷰티풀 이래요. 그러더니 부시가 자기 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부인, 우리 미국에 있는 재산 다 팔고 한국에 와서 살자. 근데 부인도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 한국에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다 처분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왔어요. 자, 그럼 문제. 그럼 이 부시에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양도세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외부동산 양도했잖아, 지금. 그죠? 결론 매길 수 없습니다. 왜 못 매기냐면 최소한 국외부동산을 양도를 했을 때는 그 양도한 자가 이 대한민국에 한국에 최소한 미니멈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어야 돼요. 즉 주민등록상 주소가 돼 있든가 아니면 주소 없으면 일정 기간 머무는 장소가 있었어야 돼요. 5년 이상. 그런 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케이스냐면 요거는 꼭 그럴 건 아닌데 글쎄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빗대서 얘기할게요. 그 특정 팀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산 베어스 야구팀인데요. 두산 베어스 가면 이제 니포트라는 투수가 있어요. 투수가. 그 친구들 보면 외국인이에요. 그죠? 외국인인데 이제 지금 한국인하고 이제 한국 여인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죠. 그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럼 가장 그 친구 얘기를 하면 쉬울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넘었다 합시다. 넘었어. 넘고 한국에 야구를 여기서 은퇴하고 싶대요. 한국에서. 좋아요, 이것도. 그 얘가 이제 5년 넘은 상태에서 이참에 이제 아예 그냥 다 짐 싸갖고 오려고 자기네 본국에 있는 땅을 다 팔고 왔어요. 오게 되면 이 친구는 양도세 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에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양도한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친구가 국내에 주소 거소가 5년 이상 안 되면 절대 양도세 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외국 부동산 양도할 땐 국내 매년 5년 이상 주소 거소가 있었던 자만 해당해요. 있었던 자만.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게 국외 부동산 항상 언제 국내 5년 이상 주소 거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재 1번 납부 의무자인데 첫째 일단 거주자만 내요. 거주자. 그럼 보통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든가 183일 이상 거소 있는 자인데 이 국외 부동산 양도만큼은 최소한 봐요. 2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동그라미 쳐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만 해당돼요. 주소 거소를 둔 자만 그에 해당하게 돼요. 자, 두 번째 대상가입니다. 2번 양도소득 범위인데 그럼 대체 무엇 양도에 되니? 그래서 대상 보니까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다음에 소득이다. 그래서 첫째 1번 토지와 건물, 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지상권, 전세권과 임차권. 그 임차권 조심해야 돼요. 임차권은요. 제가 국내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근데 외국은 아까 얘기했죠. 등기제도가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임차권 다 됩니다. 다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생상품, 세 번째 주식, 네 번째 파생상품, 다섯 번째 기타 자산 다 똑같아. 자, 국내 거가 다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뭡니까? 등기된 임차권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그 다음 밑에 예외. 자,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수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 제외예요. 그래서 외환 차익 때문에 이익 발생한 건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발생된 이익, 순수하게 원화로 환산해서 발생되는 그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 환차익은 저희가 양도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있고 해서 중요한 건 일단 어쨌든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양도가액과 필요 경비인데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 고 정리하고 뒤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정리하고는 끝내도록 하죠. 잠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